저는 북한에서 30년간 국가공훈합창단 수석 가수로 일했습니다. 인민배우 칭호를 받고 김일성 주석님 생일마다 무대에 섰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북한의 진실은 달랐습니다. 2023년 베이징 공연 중 탈북한 한 가수가 밝히는 충격적 증언. 그가 특권을 버리고 목숨을 걸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어느 지역에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봄, 평양 대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모란봉 구역 예술인촌에서 저는 북한 최고의 가수로 살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예술인으로 산다는 건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국가공훈합창단의 수석 남성 가수였고 인민배우라는 칭호까지 받았습니다. 우리로 치면 국립극단의 간판 배우쯤 되는 셈이죠. 김일성 주석님 생일, 김정일 국방위원장님 생일, 그런 큰 명절마다 제가 무대 한가운데 서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장군님, 우리의 태양이시여 하는 노래를요. 그 시절 제 삶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15평짜리 아파트에 살았는데 평양에서는 그게 큰 집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6평, 9평 이런 데서 사는데 말이죠. 명절 때면 당에서 특별 배급이 나왔습니다. 쌀 10kg, 돼지고기 5kg, 평양냉면 사리에 대동강 맥주까지. 일반 주민들은 옥수수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저는 그게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배고프지 않았으니까요. 부인 미영이도 평양음악무용대학을 나온 예술인이었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 무대에 서면 사람들이 금슬 좋은 부부 예술인이라며 부러워했어요. 아들 철수는 22에 김일성 종합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딸 은경이는 19으로 예술대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노래 실력을 물려받아서 목소리가 참 곱더라고요. 제일 기뻤던 건 어머니였습니다. 75 되신 어머니는 제 공연이 있는 날이면 항상 오셨어요. 맨 앞줄에 앉아서 눈물을 글썽이시며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우리 성혁이가 나라의 자랑이구나 하시면서요. 6.25 전쟁 때 아버지를 잃으시고 혼자 저를 키우신 어머니였습니다. 가난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제가 가수가 되면서 어머니도 좋은 대우를 받으셨어요. 그해 4월 15일절 태양절이라고 김일성 주석님 생일날이었습니다. 저는 만수대예술극장에서 독창 무대를 맡았습니다. 3,000명이 넘는 관객 앞에서 제일 중요한 곡을 불렀죠. 공연이 끝나고 나오는데 당 간부들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김성혁 동무, 오늘 노래가 일품이었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동강변을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버드나무 가지가 흔들리고 미영이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그 말이 가슴 뭉클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찜찜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어머니가 평양냉면을 끓여주셨는데 기침을 자꾸 하셨어요. 어머니,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물었더니 어머니는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괜찮다. 늙으면 다 이런 거야. 내가 노래만 잘하면 그게 효도다. 하시면서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기침이 얼마나 무서운 신호였는지를. 그리고 제 인생이 곧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여전히 북한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고 제가 누리는 이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작은 불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왜 일반 주민들은 굶주린다는 소문이 돌까? 왜 어머니는 병원 가는 걸 주저하실까? 그런 의문들이요.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가을,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린 날이 왔습니다. 어머니의 기침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감기려니 했는데 석 달이 지나도 낫지를 않았어요. 얼굴은 점점 야위고 밥맛도 없어 하셨습니다. 제가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병원에 가봐야 해요. 하고 졸랐더니 그제야 평양의료대학병원에 가셨습니다. 진단 결과는 폐암이었습니다. 그것도 말기였어요.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항암제가 필요한데 우리 병원에는 없습니다. 중국에서 구해오셔야 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인민배우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 노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제 어머니 약도 없다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25 전쟁 이후 우리 세대 부모님들은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어머니는 남편도 전쟁에서 잃으시고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손이 발이 되도록 일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께 이제 조금 편하게 해드릴 수 있다 싶었는데 약 한 알 구해드릴 수 없다니 말입니다. 중국에 아는 사람을 수소문했습니다. 해외 공연 때 알게 된 조선족 동포에게 연락했어요. 항암제 값을 물어보니 미국 돈으로 5,000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상상도 못할 돈이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받는 월급을 다 모아도 안 되는 액수였어요. 당에서 주는 특별 배급이고 뭐고 정작 필요한 건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모든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당 간부들에게도 부탁했어요.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소. 제재 때문에 약이 안 들어오는 거요. 미국 놈들 때문이요. 미국 탓이었습니다. 항상 미국 탓이더군요. 석 달 동안 어머니는 고통 속에서 지내셨습니다. 진통제조차 구하기 힘들었어요. 밤마다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아파, 성여가 하시는 소리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옛날 가요를요. 고향의 봄 같은 노래 말입니다. 2023년이 12월 첫눈이 내리던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제 손을 꼭 쥐시며 말씀하셨어요. 성여가, 너는 좋은 아버지가 되렴. 내 아이들은 굶기지 마라.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라를 위해 노래했는데 정작 제 어머니는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못 받고 가신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이게 정말 옳은 건가? 부인 미영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게 맞다고 생각해. 미영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 없었겠죠.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거려. 그 후로 무대에 서는 게 괴로워졌습니다. 장군님 은혜로 행복합니다 하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고통스러워하시던 그 모습이요. 관객들은 박수를 쳤지만 저는 속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 철수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할머니는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세계 최고라면서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특권층이라고 생각했던 게 얼마나 허울 뿐인지를요. 진짜 특권층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 위에 제가 절대 닿을 수 없는 곳에 말입니다. 그리고 저 아래에는 제 어머니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 있다는 것도요.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 아이들은 굶기지 마라. 그 말씀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이 땅에서는 희망이 없다는 걸 아셨던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석 달쯤 지난 2024년 3월이었습니다. 아들 철수가 이상했습니다. 그날도 저녁 밥상을 놓고 앉았는데 철수가 말없이 밥만 먹더군요. 22 청년이 얼굴이 어둡게 그늘져 있었어요. 철수야, 무슨 일 있니?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그 질문에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부인 미영이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외국 책을 몰래 봤어요. 중국어로 된 책인데 거기 보니까 남조선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산다고 나와 있었어요. 인터넷도 자유롭게 하고 외국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철수야, 그런 소리 밖에서 하면 안 된다. 알겠니? 하고 다급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 할머니는 왜 돌아가셨어요? 남조선 같았으면 살릴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체제가 뭔가 잘못됐다는 거려. 하지만 저는 겁이 났습니다. 철수야,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라. 위험해. 부인 미영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생각해서라도 그런 말 하지 마.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출근을 하는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 가수 한 명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혁이 형님, 조심하십시오. 형님 댁의 보위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답니다. 아드님이 학교에서 이상한 질문을 많이 했다고요. 머리가 하얗게 됐습니다. 보위부라면 국가안전보위부, 우리로 치면 정보기관 같은 곳입니다. 한번 눈에 띄면 끝이에요. 그 동료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겪어봐서 압니다. 제 동생이 그렇게 끌려갔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형님, 정말 조심하세요. 그날부터 집 밖에 낯선 사람들이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시하는 거였어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누군가 따라붙었습니다. 공연을 할 때도 눈치가 보였어요. 동료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제에 의심을 품은 사람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힌 겁니다. 어느 날 저녁 보위부 사람 둘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김성혁 동무, 아드님 교육 잘 시키셔야겠습니다. 사상이 불순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차갑게 말했어요. 다음 주부터 아드님은 재교육을 받게 될 겁니다. 한 달간 특별 학습반에 들어가야 합니다. 재교육이라는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재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하루 16시간씩 주체사상 공부하고 자아 비판하고 육체노동하는 겁니다. 젊은 청년이 견디기 힘든 고통이에요. 심지어 그걸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재교육에서도 말을 잘못하면 그대로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거든요. 그날 밤 철수를 불러 앉혔습니다. 철수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이 나라가 잘못된 거죠. 22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칠 후 철수가 재교육장으로 끌려갔습니다. 한 달 동안 면회도 안 됐어요. 집에 남은 저와 부인과 딸은 매일 불안에 떨었습니다.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불렀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관객들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동정 섞인 눈빛이었죠. 한 달 후 철수가 돌아왔습니다. 살이 10kg은 빠진 것 같았어요. 얼굴은 누렇게 떴고 눈빛은 죽어 있었습니다. 첫날 밤, 철수는 악몽에 시달렸어요. 싫어요. 저 안 했어요. 하며 잠꼬대를 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제 자식들이 자유롭게 살 수 없다는 걸요. 제가 아무리 유명한 가수라도, 아무리 당에 충성한다고 해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이건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래 딸 은경이도, 그리고 이 땅의 수백만 청년들도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부인 미영이와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미영이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에 냈습니다. 탈북. 그 말을 하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선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대로는 살 수 없었습니다. 철수가 재교육에서 돌아온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2024년 7월,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날도 공연 연습을 하고 있는데 단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성혁 동무, 잠깐 이리 와보시오. 단장실에 들어가니 보위부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김성혁 동무, 아드님이 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번엔 학교 친구들한테 남조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순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차갑게 말했어요. 다음 달부터 장기 재교육에 들어갑니다. 기간은 미정입니다. 잘하면 6개월, 못하면. 뒤는 말하지 않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얘기였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부인 미영이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9월에 중국 베이징 공연이 있어. 우리 둘이 가게 돼 있어. 미영이는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어요.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요. 그때 갑니까? 미영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은? 나중에 데려옵니다. 먼저 우리가 한국에 가서 자리 잡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빼내는 거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걱정되던지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 혹시 아이들이 더 큰 위험에 처하는 건 아닐까? 그날 밤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공연할 때 만났던 조선족 사람한테 조심스럽게 연락했어요. 해외 공연 가면 휴대전화를 몰래 챙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도와드리지요. 돈은 준비되셨습니까? 브로커 비용이 미국 돈으로 1만 불이라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몰래 모아둔 돈과 해외 공연 때 받은 달러를 다 긁어 모았습니다. 부인 미영이도 몰래 금반지며 귀금속을 팔았어요. 간신히 돈을 마련했습니다. 공연 출발 일주일 전, 저는 부모님 묘소에 다녀왔습니다. 평양 외곽 야산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 산소였어요. 잔디를 다듬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식 용서하십시오. 이 땅을 떠납니다. 살기 위해서입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6.25 때 아버지를 잃으시고 혼자 저를 키우신 어머니. 그 어머니 약한 알 구해드리지 못한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고향집 근처도 마지막으로 걸었습니다. 대동강변에서 자란 어린 시절, 친구들과 뛰어놀던 골목길, 어머니 손잡고 장마당 가던 기억, 48배를 산 이 땅을 떠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일 힘든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어요. 딸 은경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중국 공연 다녀오시면 선물 사오실 거죠?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예쁜 거 사올게. 아들 철수는 제 눈을 빤히 쳐다봤어요. 아버지, 잘 다녀오세요. 그 말투가 뭔가 이상했습니다. 혹시 눈치챈 걸까요? 아들도 알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철수야, 아버지 한 달이면 돌아온다. 내가 집안 잘 지켜라.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옆에서 자는 부인 미영이도 뒤척이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이 집을 나서면 다시 못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우리가 도망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이들 자는 얼굴을 한참 봤습니다. 22 청년이 된 철수, 19 처녀가 된 은경이, 이 아이들을 두고 떠난다는 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다간 우리 가족 모두가 수용소로 갈 수도 있었어요. 차라리 저희라도 먼저 나가서 밖에서 아이들을 구하는 게 나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평양 시내가 점점 멀어졌어요. 모란봉, 대동강, 주체사상탑, 제가 살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부인 미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거겠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올바른 선택인지 저도 몰랐으니까요. 그저 살기 위한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2024년 9월 15일,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공연이 있는 날이었어요. 북한과 중국 우호 70국 주년 기념 공연이라고 큰 행사였습니다. 저는 2,000명이 넘는 관객 앞에 서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떨리지도 않았을 무대인데 그날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무대 뒤에서 부인 미영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미영이도 하얗게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오늘 공연이 끝나면 이 무대를 영영 떠난다는 것을요. 30년 함께한 동료들, 북한 인민배우라는 자리, 그 모든 걸 버리고 도망치는 겁니다.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태양 김일성 원수님. 노래를 부르는데 목이 메었어요. 이게 제가 부르는 마지막 북한 노래구나 싶었습니다. 관객들은 박수를 쳤지만 저는 그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머릿속으로 계획만 되뇌었습니다. 공연 중간 휴식 시간에 화장실 간다고 하고 뒷문으로 나간다. 주차장에 검은색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을 거다. 드디어 중간 휴식 시간이 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단장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동무,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배가 좀... 단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위부 사람이 따라 붙으려고 하길래 아이고 급합니다 하고 뛰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48배를 산 뒤 얼굴이 이제 배신자가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부인 미영이도 곧 여자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우리는 손도 못 잡고 그저 눈빛만 교환했습니다.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주차장에 검은색 승합차가 보였어요.
차 안에 조선족으로 보이는 사람이 손짓했습니다. 뛰어갔습니다. 48 나이에 이렇게 뛰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차에 올라타자마자 차가 출발했어요. 엎드리세요. 빨리. 그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차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보니 공연장 건물이 점점 멀어졌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단장이었을 겁니다. 전화를 꺼버렸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부인 미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둘 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곧 추격이 시작될 겁니다. 운전사가 말했어요. 차는 베이징 시내를 빠져나가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1시간쯤 갔을까요? 뒤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빠르게 따라오는 게 보였어요. 저거 북한 대사관 차 아닙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운전사는 엑셀을 밟았어요. 시속 130km로 달렸습니다. 차가 덜컹거렸어요. 뒤 차도 속도를 높였습니다. 추격전이 시작된 겁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무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6.25 전쟁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지만 전쟁도 이것보다는 덜 무서웠을 것 같았어요. 하느님, 부처님, 하늘에 계신 어머니, 저는 기도했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간절히 빌었어요. 제발 우리를 지켜주소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소서. 부인 미영이도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운전사가 갑자기 고속도로를 빠져나갔습니다. 시골길로 접어들더니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갔어요. 뒤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돌린 것 같습니다. 운전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 또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차는 밤새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운전사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중국 시골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논밭, 마을, 가로등. 북한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풍경이었어요. 새벽녘에 한 시골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며칠 숨어 계셔야 합니다. 북한 대사관에서 찾고 있을 겁니다. 운전사가 말했어요. 조선족 할머니 한 분이 나와서 우리를 맞았습니다. 어서들 오시게. 고생 많았네.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방에 들어가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정말로 도망친 겁니다. 평양에 남겨둔 철수와 은경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애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부인과 둘이서 밤새 울었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관객석에 동료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이 저를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배신자, 조국을 배신한 놈. 꿈에서 깨어나니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자유를 향한 길이지만 동시에 배신자가 되는 길이기도 했어요. 창밖으로 중국 시골 마을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지금쯤 난리가 났겠죠. 국가공훈합창단의 수석 가수가 도망쳤다고요. 제 사진이 전국에 뿌려지고 제 가족들이 조사받고 있을 겁니다. 그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허베이성 어느 시골 마을, 조선족 할머니 댁지하실에 숨어 살게 됐습니다. 방 크기가 3평도 안 됐어요. 창문도 없고 환풍기 하나만 달랑 돌아가는 곳이었습니다. 평양에서 15평 아파트에 살던 제가 중국에서는 지하실에 숨어 사는 신세가 됐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도망친 건가?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부인 미영이도 말이 없었어요. 우리 둘 다 평양에 남겨둔 아이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철수는 어떻게 됐을까? 은경이는 괜찮을까? 밤마다 그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는 75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참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같은 핏줄 아니겠소? 북이든 남이든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지 하시며 삼시세끼 챙겨주셨어요. 할머니도 옛날에 북쪽에서 넘어오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6.25 전쟁 때 헤어진 가족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셨어요. 내 동생도 북에 있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네. 할머니 덕분에 한국 쪽 사람들과 연결이 됐습니다. 탈북자를 돕는 단체라고 NGO라고 하더군요. 우리말로 하면 민간단체쯤 되는 거예요. 그 단체에서 일하는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그 말에 위로가 됐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중국 공안이 요새 단속을 심하게 합니다. 북한 대사관에서 압력을 넣고 있어요. 특히 유명한 탈북자는 더 찾습니다. 제가 인민배우였다는 게 화근이었어요. 북한에서 신문에도 나고 텔레비전에도 나왔던 얼굴이니까요.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밤에만 잠깐 마당에 나가서 바람을 쐬었습니다.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별은 평양에서도 보이는 별인데 우리 아이들도 지금 이 별을 보고 있을까? 신셋에 이런 신세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밤 할머니가 급하게 내려왔어요. 이리들 와보시게 중국 텔레비전에 조선 뉴스가 나온다. 텔레비전을 켰더니 정말 북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이 나왔어요. 인민배우 김성혁이 조국을 배신하고 도주했다. 철저히 단죄할 것이다. 제 사진까지 나왔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아갈 수 없구나 싶었어요.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김성혁의 아들과 딸은 현재 조사를 받고 있으며 거기까지 듣고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부인 미영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석 달 동안 그렇게 숨어 살았습니다. 지하실에서 나갈 수도 없고 사람 만날 수도 없고 북한에서는 특권층이었는데 중국에서는 쥐새끼처럼 숨어 사는 신세였습니다. 그래도 자유를 향해 한 발 나아간 거니까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목사님이 한 주에 한 번씩 와서 식량을 갖다 주고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길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하지만 기다림은 고문이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정말 갈 수 있는지 아무도 확답을 못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밖에서 차 소리가 났어요. 중국 공안 차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할머니가 급히 내려와서 숨으시게 빨리 하고 소리쳤습니다. 저희는 지하실 구석 창고 뒤에 숨었어요. 공안들이 집 안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탈북자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여기 아무도 없소. 나 혼자 사오. 30분이 지나고 나서야 공안들이 떠났습니다. 할머니가 내려와서 이제 여기도 위험합니다. 빨리 떠나야 해요. 하고 말했어요. 그날 밤 목사님이 급히 왔습니다. 내일 새벽에 출발합니다. 한국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드디어 중국을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할머니께 절을 올렸어요. 할머니,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날을 꼭 봤으면 좋겠네. 통일이 되면 내 동생도 만날 수 있을 텐데.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중국 땅을 떠나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석 달 동안 지옥 같았지만 그래도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갑니다. 정말로 자유가 있는 땅으로요. 하지만 가슴 한편은 무거웠어요. 평양에 남겨둔 아이들. 그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을 떠나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험했습니다. 2024년 12월, 우리는 트럭 짐칸에 숨어 라오스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사람이 탈 자리가 아니었어요. 짐 사이에 끼어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런 고생을 할 줄은 젊었으면 못했을 겁니다. 부인 미영이도 힘들어했지만 우리는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우리 아이들 구하려면 하며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이틀 밤을 꼬박 트럭에서 보냈습니다. 중간에 검문이 있을 때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중국 공안에게 걸리면 북한으로 송원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정치범 수용소로 바로 들어가는 거죠. 다행히 브로커가 길을 잘 알아서 검문소를 피해갔습니다. 라오스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쑤셨어요. 하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중국 쪽에서 수배령이 떨어졌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우리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태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가는 길은 정글이었어요. 포장도로도 없고 그냥 산길이었습니다.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았어요. 부인 미영이는 참을미를 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조금만 참아요. 제가 등을 쓰다듬어 줬지만 저도 힘들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6.25 때 피랑 가시면서 이런 고생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태국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브로커가 급하게 왔어요. 큰일입니다. 중국 공안이 태국 경찰에 정보를 흘렸답니다. 두 분을 찾고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숨어 계셔야 합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사람이 올 때까지요. 방콕 외과 어느 허름한 여관에 숨었습니다. 방은 좁았고 에어컨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태국은 더웠습니다. 12월인데도 낮에는 땀이 비 오듯 했어요. 북한이나 중국에서는 한겨울에 얼어 죽을 것 같았는데 여기는 더워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틀을 그렇게 숨어 있었어요.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저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부인 미영이가 말했어요. 우리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게 꿈 같아요.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4달 전만 해도 평양에서 무대에 서던 사람들이 이제 태국 여관에 숨어 있으니 말이에요. 드디어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형제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정말로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기가 걸려있는 건물을 봤을 때 어떤 감정이었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빨강 파랑 태극 문양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습니다. 남한 사람들한테는 그냥 평범한 국기겠지만 저한테는 생명이었어요. 저 문 안으로 들어가면 살 수 있다는 거였으니까요. 영사 한 분이 나와서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에 또 울었습니다. 부인도 울고 저도 울고 우리 둘이서 대사관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니 태극기가 크게 걸려 있었어요. 그 앞에 서서 절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50평생을 북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제 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유를 얻는 겁니다. 영사님이 말했어요. 곧 한국으로 가실 겁니다. 비행기 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행기요? 저는 평생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어요. 해외 공연 갈 때도 기차로 다녔거든요. 비행기는 당 간부들이나 타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대사관 숙소에서 잤습니다. 침대가 푹신했어요. 3달 동안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자본 적이 없었거든요. 중국 지하실 바닥, 트럭 짐칸, 태국 여관 딱딱한 침대. 그런 데서만 잤는데 드디어 제대로 된 침대였습니다. 하지만 잠이 안 왔어요. 내일이면 한국으로 갑니다. 자유의 땅으로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무거울까요? 평양에 남겨둔 철수와 은경이가 자꾸 떠올랐어요. 애들아, 아빠가 꼭 너희를 데려올게. 조금만 기다려라. 창밖으로 방콕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차들이 다니고 자유로운 세상이었어요. 부인 미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자유인이 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정말 자유일까요? 아이들 없는 자유가 진짜 자유일까요? 그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2025년 2월 5일, 제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날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한글로 쓰인 안내판들, 우리말로 말하는 사람들. 여기가 대한민국이구나. 우리가 드디어 자유를 얻었구나. 부인 미영이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통일부 직원들이 나와서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5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환영받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북한에서는 충성을 강요당했지만 여기서는 환영해 주시더군요. 짐을 찾아 나오는데 탈북자를 돕는 NGO 직원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젊은 분이었는데 얼굴이 어두웠어요. 김성혁 선생님, 잠깐 따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안 좋은 소식이구나.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분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평양에 계신 아드님과 따님 소식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분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두 분 다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선생님 탈북 사흘 후에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요? 우리 철수가? 우리 은경이가?
22, 19 청춘들이 그 지옥 같은 곳으로 갔다고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 안 돼. 우리 애들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인 미영이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미안해. 하고 비명을 지르다가 쓰러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공항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항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보며 울었어요. 이게 무슨 자유입니까? 제 자식들을 수용소로 보내놓고 이게 무슨 자유란 말입니까? 50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탈북할 때도 이렇게 울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아시지 않습니까? 자식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자유를 얻으려고 탈북했지만 그 대가가 이렇게 잔인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자유를 위해 제 자식들이 지옥으로 간 겁니다. 북한은 그런 나라입니다. 3대를 처벌하는 나라예요. 아버지가 도망치면 자식들이 대신 벌을 받는 겁니다. 그날 저는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탈북자들이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에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저 방 안에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철수와 은경이 얼굴만 떠올랐어요. 아빠, 중국 잘 다녀오세요 하던 철수. 선물 사오실 거죠? 하던 은경이. 그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받고 있을까.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저는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집에만 있었고 사람도 안 만났습니다. 한국은 자유로운 나라였어요. 24시간 편의점이 열려 있고 인터넷으로 세계 어디든 볼 수 있고 마트에는 물건이 넘쳐나고 하지만 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 아이들이 없는데 이 자유가 무슨 소용입니까? 부인 미영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라도 잘 살아야 해요. 그래야 애들을 구하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아이들을 영영 못 봅니다. 올해 초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탈북민을 돕는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고 다른 탈북민들을 도왔어요. 그리고 유엔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제 자녀들을 구해주십시오. 그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탈북했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방송에도 나갔습니다. 북한 2인자 가수였던 제가 이렇게 됐다고 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북한은 이런 나라입니다. 부모가 도망치면 자식들이 대신 벌을 받는 나라예요. 제발 제 아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제 노래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 힘으로 아이들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북쪽을 바라봅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200km밖에 안 된다고 하더군요. 지하철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요. 하지만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휴전선이 막고 있으니까요. 우리 세대에는 통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이 되면 제가 직접 평양으로 가서 우리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을 텐데요. 남한과 북한은 참 다릅니다. 말투도 다르고 음식 맛도 다르고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6.25 전쟁으로 헤어진 이산가족들처럼 저도 제 자식들과 헤어져 있습니다. 지금 제 나이 54입니다. 철수는 28이 됐을 거고 은경이는 20살이 됐을 겁니다. 살아있을까요? 건강할까요? 매일 그 생각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세대에 이 땅에 통일이 와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제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수백만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노래합니다. 이제는 북한 찬양가가 아니라 자유의 노래를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철수와 은경이가 살아서 건강하게 언젠가 제품으로 돌아오기를. 그날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